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박명석입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다시 올라가는 한 주인가 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다시 이제 관세 우려가 좀 더 부각되는 상황이었죠. 유럽발 관세 그리고 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좀 틀어지는 모습들, 거기다가 철강 관세, 추가 관세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주 막판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주에는 어제 우리가 또 대선으로 쉬어가는 기간 동안 뉴욕 증시 상승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타코 트레이드라고 어떻게 조롱 아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질 때 필살기를 계속 꺼내면 되거든요. 미국이랑 중국이 사이가 좋아지고 있다 혹은 뭐 관세를 좀 줄여줄 것이다 이런 내용들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의 반응은 그래 뭐 트럼프는 결국에는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올라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오늘도 비슷한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또 머스크가 트럼프를 굉장히 원색적으로 좀 비난하는 듯한 움직임도 있었어요. 흥미로운 내용들 한번 브리핑 뉴욕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대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두 상승했습니다. 모두 빨간불이죠. 다우지수 0.5%, 나스닥 지수 0.8%, 그리고 S&P 500 지수 현재 0.6% 상승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흥미롭죠? 엔비디아는 많이 올랐는데 테슬라는 많이 못 올랐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틀어지면 빠지고요.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붙으면 엔비디아 오릅니다. 그게 거의 공식화되고 있죠. 젠슨 황 CEO가 계속 중국에 칩을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만큼은 긍정적인 모습 보여줬는데 테슬라는 강보합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 하나만 꼽자면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되겠죠. 3.3%의 강세. 엔비디아가 앞에서 끌어줬고요. 또 브로드컴이 뒤에서 밀어줬습니다. 오늘은 뭐 사실상 반도체의 날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첫 번째로는요. 미중 간의 무역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이 같이 조만간 대화를 할 것이다. 백악관 오피셜로 나온 이야기고요. 이 덕분에 시장이 다시 한번 이번 주에는 긍정적인 흐름을 되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진행할지 아무것도 나온 거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만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시장은 안도의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흐름이었고요. 지난주에는 둘이 약간 티격태격했잖아요. 뭐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근데 그랬던 것들이 결국에는 서로를 불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을까요? 베센트 장관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두 사람이 만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예고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 얘기도 있었어요. 백악관에서 some trade deals, 그러니까 중국 말고 이외의 몇몇 국가들과의 이런 무역 협상들이 close to the finish line, 거의 피니시 라인에 다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도 그렇고 아무 실체 없는 얘기거든요. 중국이랑 뭐 언제 만날지 그리고 어떤 나라들이 어느 정도까지 대화가 됐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도 시장을 달랠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걸 트럼프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겠죠. 백악관 오피셜로 나온 거니까요. 뭐 이 정도의 뉘앙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참고만 하는 그런 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근데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수요일까지 다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다른 나라들한테, 무역 상대국들한테. 아마 대표적으로 뭐 인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렇게 찍었겠죠. 거의 대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나라들. 이제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필요하니까 수요일까지 마지막 안을 가져와라 라고 어떻게 보면은 압박인 거죠. 우리도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잘 얘기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분위기만으로도 시장은 이틀 연속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는 약간 좀
애매모호한 그리고 또 어쩌면 악재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는 오늘도 엇갈렸습니다. 이게 이제 졸트 보고서, 미국의 구인구직 보고서인데요. 모처럼 또다시 올라왔어요. 700만 건이네요. 740만 건 정도. 예상치가 710만 건이었기 때문에 구인구직 고용시장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 주에 또 고용보고서 주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중요해 보이고요. 근데 어제 발표됐던 ISM 제조업 PMI는 48.5로 49.3을 하회했습니다. 물론 제조업 PMI 역시나 구매관리자 지수, 구매관리자들의 심리를 물어보는 지수이기 때문에 요거는 실물이고요. 요거는 심리 지표입니다. 이 두 개가 엇갈린다는 점에서 계속 시장은 물음표를 계속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관세에 대해서 진짜 영향력이 어디까지 갈까, 얼마나 클까에 대해서 조금 여전히 걱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럴 만한 것이 다음 장 넘겨주시면 OECD에서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오늘 좀 강하게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 내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내렸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2.2에서 1.6으로, 2.1에서 1.6으로 0.5%를 하향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1.5에서 1%까지 내렸고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뭐 다 같이 트럼프 관세 피해로 인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게 시장에 큰 악재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미중 간의 어떤 대화 가능성 이런 걸로 막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또 금리는 또 춤을 춥니다. 잘 올라가지도 않지만 잘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게 아마 트럼프 정부의 의지일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를 누르는 건 트럼프 정부의 의지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건 관세에 대한 시장과 뭐 OECD 이런 쪽의 어떤 불확실성, 연준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계속 박스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이게 사실은 오늘의 백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는 그 감세안에 대해서 점점 더 비판하는 사람들이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6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심지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거 적당히 해야 될 것 같다. 이 정도면은 정말로 미국의 감세안으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경고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음 장 넘겨주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어떤 사람을 굉장히 크게 비판을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GOP거든요. GOP라는 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공화당을 의미하는 그런 별칭 같은 겁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랜드폴이라는 사람을 비난했다는 건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아까 그 6명의 경제학자들처럼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계속 비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이건 정말 뭐 패배자들이나 하는 생각이야 라고 비판을 트럼프 대통령이 역으로 한 건데 저는 여기서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왜 하원에서 올라올 때도 그 공화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이거 된다 안 된다 가까스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상원에서도 지금 공화당이랑 또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7월까지 과연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금리를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일론 머스크 CEO가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서 트럼프의 예산안을, 감세안을 강력하게 힐난했습니다. disgusting, 역겹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abomination, 이건 또 혐오스럽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지난주까지만 해도 크고 아름다운 법안 뭐 클 수도 있고 아름다울 수도 있는데 둘 다 가져가기는 어려울 걸 정도의 어떤 스탠스였거든요. 딱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완전히 도지를 떠났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뭐 약물 스캔들이니 뭐니 약간 이상한 얘기들 막 썼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트럼프랑 완전히 선을 긋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강경하게 대립을 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젠슨왕 한 명밖에 없거든요.
과연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될지 그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기초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반도체의 날이었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까지 같이 올랐네요. 그리고 델,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반도체의 날이었다고 쓰고 AI의 날이었다라고 읽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겠죠. 대신에 이런 데이터 센터 깔아야 되는 구글이나 메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소폭 약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데이터 센터 반도체의 날이라고 적어 본 건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시가총액 1위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시간 문제였죠. 근데 과연 데이터 센터를 깔아주는 엔비디아가 앞서냐 아니면 그걸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서냐 정도의 격차였는데 일단 앞으로는 소프트웨어가 물론 더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위에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여전히 데이터 센터를 그러니까 AI 인프라를 더 깔아야 되는 데가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1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코어위브, 와 이거 대단하죠.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150달러까지 갔어요. 상장할 때 30달러였는데 불과 몇 달 지났죠? 한 2달 됐나요? 2달, 3달 정도 된 것 같은데 5배가 났습니다. 참 미국도 이런 종목이 은근히 나오고 있다는 게 미국이나 국장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브로드컴 연일 신고가 랠리입니다. 이게 점점 파이가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의 파이가 커질수록 브로드컴이 할 일도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엔비디아 혼자 먹는 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커져야 확실히 어떤 주도 섹터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데 마침 또 우리 현충일 날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렇게 데이터 센터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돌려야 되는 게 역시나 전기고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급락했던 태양광주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ETF가 무려 4% 넘게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플러그파워 이런 기업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태양광, 풍력, 수소, ESS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 대체 에너지도 지금 계속 다 필요하다. 원전만 필요한 게 아니다. 다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일단 미국에서는 트렌드가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원전 얘기 간단하게 드렸는데 여긴 좀 아쉬웠어요. 메타에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큰 딜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오클로 이런 종목이 일제히 급등했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약보합에 그쳤습니다. 오클로는 무려 5% 급락을 했고요. 그래서 원전은 약간 단기적으로는 지금 힘에 붙이나 주가 측면에서만큼은 힘에 붙이나라는 생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로는요. 최근에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앞서 보셨던 데이터 센터 트렌드 그리고 두 번째는 안보의 시대 방산 트렌드. 보시는 것처럼 방산 ETF 계속 가죠. 독일의 라인메탈 얘기도 몇 번 드렸습니다만 방산주에 대한 트렌드는 최근에 어떤 점점 전 세계가 떨어져 살면서 안보의 시대가 왔잖아요. 우리나라도 방산주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종목은 달러 제네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다이소 같은 거죠. 1달러 용품이 많이 팔리는 그런 기업인데 실적 발표하고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유통주, 소매주, 소매업체 이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하고 이 정도로 급등했던 종목은 잘 없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점점 떨어져서 살고 관세가 부과되고 이제 무역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가성비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겠죠. 물가가 상승하는 거는 사실은 거의 우리가 불보듯 뻔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섹터도 계속 최근의 트렌드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에서는 그게 또 화장품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이틀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대선으로 쉬어가는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이틀째 강한 흐름을 지켜냈습니다. 지난주에 비하면 확실히 좀 더 좋아진 분위기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관세 관련돼서 특별한 언급만 없으면 시장은 뚜렷하게 하락보다는 상승에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동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뒤에서 좀 잘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중국 시진핑 대표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만간에 통화로 어떻게 보면 이 관세 관련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가적인 관세가 얼마만큼 이 협상으로 좀 진행이 될지는 좀 눈여겨봐야겠지만 그래도 좀 최악은 좀 벗어난 게 아닌가라는 시각이 가장 컸었던 그런 시장의 흐름이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시장은 뚜렷하게 상승을 아주 강하게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하락을 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완만한 그런 시장의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그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원래는 저희가 알기로는 지난 주말에 통화를 하는 걸로 예정이 잡혀 있었는데 그게 흐지부지 됐어요.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데다가 막 관세 때리느라 좀 바빴거든요.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막 2배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기는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어떠한 제스처가 나올 수 있을지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지만 최악은 일단 벗어났다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악화만 추가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장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상 자체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해서 상대를 끝까지 밀어내잖아요. 그런 다음에 협상을 하는 게 주로 많이 선호를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또 이 협상을 좀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 시진핑 쪽 주석 같은 경우에는 참모들 위주로 결국에 사전 조율을 전제를 한 다음에 그리고 통화를 하는 경향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전 조율이 일단 참모들 간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좀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쁜 소식보다는 좀 좋은 소식, 진전된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중국은 최근에 히토류 제한 관련돼서 계속 해제를 안 하고 있다라고 이제 미국 쪽에서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좀 해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유학생 비자 검증 강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차별적인 부분도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는 철강 관련돼서 25%에서 50%로 또 일단 수입 관세에 대해서 높였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해보면 결국에는 일단 둘 다 좀 급한 게 아닌가. 그래서 어느 정도 전화로 좀 협상을 좀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몇 번을 기대를 했다가 약간 좀 꺾인 적도 있었어서 이게 진짜 이루어진다면 언제 이루어질지 어떤 얘기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또 좌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계속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중요했던 이슈 중에 하나는 역시나 엔비디아였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를 올라가는 과정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여파도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미중 간에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또 올라갔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엔비디아가 중국에 상당히 좀 영향력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과 미국의 협상이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엔비디아가 아닌가라고 일단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의 이슈는 그겁니다. H20에 대한 수요를 다른 쪽에서 대체를 할 수 있느냐
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엔비디아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상반기 6월 안으로는 HB20 관련돼서 대체 관련된 투자를 좀 진행을 해서 새로운 또 칩을 중국에 팔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엔비디아가 더 이런 중국에 계속적으로 목을 메고 있느냐? 일단 매출 비중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내재화 반도체 내재화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창신 메모리, 이제 창신 반도체죠. 이 메모리 쪽, D램 쪽에 대한 투자와 뭐 낸드 쪽, 그리고 내년에는 HBM3까지도 이제 진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엔비디아가 조금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하웨이도 내년에 이제 3나노까지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한 설계 칩을 확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제 중국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AI 관련돼서 결국에는 가장 필요한 게 이 반도체죠. 그런 점에서 이 엔비디아 칩을 결국에는 뭐 딥시크라든지 여러 가지 칩을 통해서 중국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HBM 관련된 칩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사양 관련된 칩임에도 불구하고 H20 관련된 것도 결국에 HBM 관련된 그런 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엔비디아가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다양한 기업들, 뭐 BYD라든지 그리고 샤오미, 뭐 텐센트 등이 이제 AI 쪽 관련된 사업을 원차 크게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칩에 대한 수요도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계속 공을 들이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를 지난 1월 이후로 5개월 만에 탈환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세상에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입증한 결과였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이랑 중국이 이제 사이가 좋아지면 엔비디아가 또 하나의 큰 시장을 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중국을 억지로 막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젠스당 CEO가 어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미중 간의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때는 엔비디아, 아니면 둘이 약간 틀어진다 할 때는 엔비디아 하락, 뭐 이런 쪽으로 공식화해서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얘기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나왔던 OECD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뭐 전 세계 다 내렸고요. 그렇죠. 미국과 대한민국을 가장 크게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트리거는 배경은 관세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뭐 OECD 미국 경제 성장률이 작년까지만 해도 2.8%였습니다. 성장률이. 근데 올해 3월에 2.2%로 낮아지더니 또 최근에는 1.6%로 또 맞아요. 낮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여러 가지에 대한 트리거 중에 가장 핵심은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신용등급 강등도 여기에 뭐 한몫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인플레이션이 야기된다고 하면 기업에 대한 투자도 뭐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순 이민자도 계속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고용에 대한 것도 좀 부담이 된다라고 보면 이런 점을 통합해서는 이 관련돼서 경제 성장률이 좀 낮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4월 구인 건수 예상치도 일단은 뭐 상회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의미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 내 이제 구인 기업이 원하는 그런 고용에 대한 게 좀 늘어났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전월 대비해 봤을 때 약 20만 건 정도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제가 보고 있는 건 이제 자발적 퇴진인데 일단 퇴직 관련돼서는 이제 많이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다른 쪽에 구직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구직자에게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하기가 어려운 그런 트리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생각보다 좋은 고용 지표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제조업 신규 주문 같은 경우에는 또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지표를 하나로 놓고 뭐 좋아진다, 나빠진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가 좀 상당히 더 까다로워지고 있고, 그리고 관세가 계속 장기화되면 될수록 더 평가나 분석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관세가 얼마만큼 빠르게 좀 해소가 되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관세 때문에 여간 머리가 안 아픈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표들이 너무 엇갈려요. 뭐 고용은 또 생각보다 괜찮고, 근데 또 심리 지표들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뭐 물론 증시는 조금씩 실물 경기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만 OECD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전히 좀 불안한 건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를 점점 더 옹호를 하면서 꼭 끝까지 밀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고 해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뭐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 이제 관세를 통해서 뭐 미국의 적자를 좀 탈피하겠다. 네, 감세도 밀어붙여야 이게 되고. 그 가장 네. 큰 목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내 다양한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의 다양한 산업들을 보호하자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미국 내 사업을 조금 크게 생산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미국 입장에서는 좋죠. 근데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상당히 좀 뭐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얼마만큼 또 장기화가 되는지가 문제일 것 같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엔 이거를 좀 정치적인 의도로도 사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이제 뭐 해외 시장 쪽, 글로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금 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결국에는 뭐 별로 그렇게 장기화가 되고 뭐 길어진다라고 하면 좋지는 않을 거다.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호관세 심리를 한다라고 해서 미 사법부에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사법부가 일단 어느 정도 제재를 하고 좀 기다려 보겠다,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제재를 하면 상당히 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법부에 조금 이 부분을 좀 해소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들 아시는 대로 이제 경제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기업을 발전시키는 일을 정말 많이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미국이란 나라를 그렇게 국가를 경영하고 싶은데 지금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한 거죠. 여기서 이제 빚을 땡겨오면 뭐 곳곳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도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관세로 충당을 하고 그걸 해결하고 이제 좀 땡겨서 이제 AI를 좀 발전시키겠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 관세도 문제지만 지금 그 감세안에 대해서도 시장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간밤에는 또 일론 머스크 CEO가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을 이 감세안에 대해서 서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 뭐 이 감세가 지금 뭐 하원에선 통과가 됐죠. 예. 상원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과연 좀 앨런 머스크 말대로 필요한가라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뭐 재정이 악화가 재정 악화를 계속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부채가 부채를 그쵸. 계속 예.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더욱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부담이 되는 걸 또 감내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또 키울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계속 악영향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입장,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닐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과에 대한 관세의 협상을 조금 더 발빠르게 좀 진행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이 얼마만큼 시장에 좀 더 빨리 반영이 되는지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감세안이 상원을 통과해서 진짜로 실현이 될 가능성이 아직 좀 두고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뭐 두고 봐야겠지만 네. 뭐 근데 또 이 그 관련돼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 통과에 대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통과되기는 돼요. 네, 그런데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일단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도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도 맞아요. 반대를 조금만 더 하면 이게 이제 부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좀 잡음이 많았고 그때 불확실성이 증시에 반영이 됐었는데 상원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된다고 해도 문제, 안 된다고 해도 불확실성 때문에 문제. 이런 상황을 조만간 뭐 7월 4일까지 해달라고 했으니까 조만간 우리는 또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계속 S&P 500에 대한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 건가요? 뭐 생각보다 이제 관세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관세가 최악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좋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이 흐름들이 그대로 전개된다고 보면 예. 대래 예상치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뭐 높게 좀 평가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 뭐 7월 초나 8월까지도 계속 관세에 대한 협상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도 관세 관련돼서 또 협상을 좀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면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좀 기대를 좀 더 해봐야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마 6월, 7월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뭐 걱정의 벽을 타고 시장은 계속 갑니다. 그리고 관세와 감세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가겠느냐라는 어떤 안도랠리가 시장을 계속 밀어올리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뭐 뉴욕 증시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또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내 증시 좀 기대해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증시는 이제 기대감이 좀 선 반영이 먼저 됐기 때문에 이젠 오히려 세론이 단기적인 나올 수도 있는 세론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조금 쉬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 주가 뭐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 되레 기대감이 시장에 더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잠재되어 있는 이제 수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뭐 누가 되는지를 한번 보고 결정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되레 우리 시장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큰 트리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상법 개정. 결국에는 누가 되든 상법 개정과 주주 친화적인 정책 그리고 주주 활성화 정책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시장에 좀 부각이 되면 되레 우리나라 시장이 해외 시장보다 상당히 많이 저밸류도 받았고 낙폭이 좀 컸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재평가를 받는 그런 기회가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되 그 안에서 종목별로 조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정책 테마, 정치 테마주들은 이제 슬슬 좀 세론도 대비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손창현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이슈 플러스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가상자산 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테크엠 이수호 부사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보니까 현재 10만 5천 달러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이틀 동안 크게 변화 없이 계속 제자리 걸음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국내에서는 대선도 있었고 또 해외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 가격은 5월 말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아직 뭐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군요. 해외 거래가 기준으로 10만 딱 지금 5,000달러 선 유지하고 있고 환산하게 되면 지금 한화로 한 1억 4,500만 원 정도. 예. 또 국내 거래가는 1억 4,700만 원. 결국 환율 고려하면 김치 프리미엄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국내 투심이 그렇게 많이 살아나는 상황도 아니고 또 해외에서도 그렇게 많이 또 시장이 과열되거나 또는 가격에 큰 급등락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눈에 띄는 건 ETF 자금이 좀 눈에 띕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조금 자금이 빠져나가서 그게 오히려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더리움 ETF 쪽으로 좀 이동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코인 시장 전체의 어떤 자금 유동성이 크게 빠져나간 것은 아니나 매크로 흐름에 따른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SEC의 최근 스테이킹 규제 완화 이슈가 있었고 또 알트코인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뭐 ETF 얘기도 해주셨지만 레버리지가 좀 청산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코인 거래 시장에서 가장 큰 거래 비중을 차지하는 게 또 선물 시장인데 그렇죠.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큰 어찌 보면 위험 자산을 베팅하는 굉장히 큰 시장 규모에 이미 자금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인데 뭐 하루에 보통 조 단위의 자금이 이제 청산될 만큼 지금 너무나도 많은 자금들이 몰려 있는 곳이어서 전반적인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면 점진적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으나 사실 베팅하는 자금의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비트코인의 어떤 전반적인 움직임을 좀 많이 좌우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비트코인의 어떤 단기적인 시세 예측을 좀 예상하는 분들이 좀 많은 그 자금들을 끌고 들어오면서 특히 이게 지금 개인이 아니라 기관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어떤 매크로 흐름과 또는 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모멘텀 또는 코인 자체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이 급등락이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많은 선물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이게 코인 시장이 단기적인 어떤 큰 어떤 폭풍을 맞이하는 게 아닌가. 결국은 좀 현물 위주의 소매 시장에 머무르는 분들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흐름을 좀 맞이할 수도 있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 이게 기관 시장이 크게 이 시장에 개입하면서 벌어진 현상 중에 하나인데 과도한 레버리지 때문에 어떤 작은 모멘텀 또 작은 매크로 이슈에도 비트코인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의 변동성은 언제나 비트코인 시장에 있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염두에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나간 얘기지만 비트코인 컨퍼런스 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게 최근 1년 사이 흐름을 보면 사실 트럼프 일가에서 사실 이렇게 나오는 워딩들이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하지만 분명한 건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있던 금융시장의 온체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어떤 금융시장의 웹3 개편은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어쨌든 정책 이반자들, 특히 정재계 인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코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단순히 일단 정재계 인사뿐 아니라 트럼프 일가 분들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아들분들이 또 다 참석을 하셔서 특히 이제 에릭 트럼프 이제 장남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직접 이 행사에 참여를 해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사 모아라. 그리고 특히 정재계 쪽에 한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완화라든지 시장 육성에 대한 움직임이 빠르게 가속화될 거다라는 친 비트코인 멘트를 굉장히 많이 주셨고요. 또 이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직접 또 행사에 참여하셔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많이 사 모으는 게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또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 의원 특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사랑이 매우 지극한 정치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과거에 미국이 갖고 있던 특히 금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미국이 금에 대한 가치 평가를 새롭게 해서 금 증명서라는 게 따로 있다고 해요. 미국이 그런 것들에 대한 시세 평가를 다시 해서 남는 자원을 비트코인 매수에 써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의 지금 거대한 어떤 그 채무 부담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데도 비트코인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트코인이 미국의 어떤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고 달러의 어떤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 넘어서 미국의 어떤 채무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단기적으로는 시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으나 사실 비트코인이 지금 1억을 넘어서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데 있어서 조정 국면이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정재계의 어떤 그런 멘트들, 당국자들의 멘트들, 특히 트럼프 일가가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처럼 비트코인을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원동력 중에 하나로 또 보여지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세가 사실은 뭐 휴전이다 정전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와중에서도 조금
가끔 과거보다는 좀 극렬하게 움직이는 맞아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과거보다는 크게 매크로에 흔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트럼프 일가의 멘트들, 미국의 어떤 정재계의 어떤 멘트들 덕분에 비트코인 시장만큼은 그래도 되게 견실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건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크게 뭐 약발이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분들이 계속 비트코인을 밀고 있다는 건 하방을 계속 지지해주는 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요즘 또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USDC 발행사 서클이 IPO 규모를 더 크게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좀 긍정적인 소식으로 들리는데요. 네, 시장 전반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죠. 특히 서클 같은 경우는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특히 굉장히 많은 미국 기업들이 또 지분을 갖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지분을 태우기 위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형태의 대표적인 미국 기업인데, 사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하면 이제 테더와 서클이 이렇게 시장을 양분하고 그쵸.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테더 같은 경우는 본사가 뭐 홍콩이나 엘살바도르나 여러 가지 일종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곳에 거점을 두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테더 리스크다, 테더가 너무나도 많은 위험 자산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미국 국채가 아닌 형태의 자산도 담보 자산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또는 테더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담보 자산을 정말 증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거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 여러 가지들에 대한 테더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사실은 서클을 키움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미국이 지원한 것으로 보여져요. 앞으로도 더욱더 서클을 키움으로 인해서 미국산, 특히 미국 자본의 어떤 웹3 시장의 유입, 또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데 서클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와중에 서클이 IPO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서클의 IPO가 어느 정도 규모로 흥행을 할 것이냐를 넘어서 어떤 기업들이 또 서클의 지분을 태우고 들어올 것인가, 또 하나는 서클의 IPO 규모가 커지면 커지면서록 이 테더와의 어떤 식의 어떤 시장을 양분하는 형태, 그러네요. 테더가 시장 장면에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사실은 테더가 또 규제를 또 외면하는, 또는 미국 시장의 좀 역외 플레이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또 미국의 당국자들이 또 테더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저는 테더가 사실 이미 미국 생태계에 들어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테더와 서클이 어떤 경쟁 관계를 띌 것이냐 또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 분명한 건 테더와 서클이 이제는 새로운 어떤 디지털 시장의 온체인 월가를 형성하는 그런 구도로 이제는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미국 월가를 대표하는 금융사들이 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서클이 성장해 나갈 것일,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쵸. 이제는 서클의 움직임이 우리 온체인 시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와, 또 하나는 사실은 국내 웹3 기업들이 지금 정확한 피어 그룹을 형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코인 발행사들밖에 없는데, 지금은 또 코인 거래소도 존재하지만 이제는 서클이 IPO를 하게 되면 코인 시장이 정말 다양한 형태의 플레이어들이 이제는 제도권 시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투자사와 코인 거래소뿐 아니라 금융 시장에서 어떤 기축통화를 형성하는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딱 나오게 되면 국내 어떤 코인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가치도 새롭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사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클 얘기해 볼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네요. 테더와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발전 가능성, 여러 가지를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악재성일 수도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트럼프 일가의 개입이 점점 늘어나는 걸 두고, 물론 뭐 비트코인을 참 밀어주는구나, 확실히 가격은 좀 방어가 되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이래도 되나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트럼프 일가가 시작할 때부터 이미 작년에 이제 대선 국면서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어떤 자신들의 사익을 채우는 어떤 일종의 그런 행보들을 그쵸. 예. 보여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일단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형태의 어떤 자신의 이름을 딴 기업을 통해서 그런 형태를 넘어서 뭐 채굴 기업이나 상장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밈코인 발행을 넘어서 오늘 보니까 또 특정 알트코인 프로젝트 플랫폼과 함께 또 직접 지갑을 만들어서 이쪽을 통해서 트럼프가 지금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물론 에릭 트럼프가 방금 전에 뭐 이거와는 우리와는 무관하다라는 멘트를 내긴 했는데, 이런 알트코인 플랫폼들과도 직접 이렇게 손을 뻗는 행태를 보면 사실은 트럼프 일가가 단순히 어떤 코인을 육성하고 이런 거를 넘어서 자신들의 사익 추구를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또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또 트럼프가 단순히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차기까지도 좀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은 에릭 트럼프가 계속 왜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웹3 시장에 계속 관심을 갖느냐. 우리가 정권을 한번 뺏겼을 때 사실은 이제 트럼프의 정권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한번 넘어갔었잖아요. 그 당시에 때 이제 제도권 금융사들로부터 우리가 외면을 받았다. 우리가 또 제대로 된 은행 사업을 하지 못했다. 결국은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일종의 이제 그림자 규제를 어쨌든 미국도 그런 식으로 시장으로 이제 금융시장이 흘러가다 보니까 또 트럼프 일가가 분명히 좀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우리가 중간선거 이후에 또는 차기 대선 이후에 정권을 빼앗겼을 때도 우리가 자산시장에서 영향력 또는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계속 패권을 유지해 나가려면 미국뿐 아니라 트럼프 일가 그리고 자신들이 따르는 정치 지지 세력들까지도 다 이들을 계속 앞으로도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 돈의 힘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웹3 시장에서만큼은 이게 결국은 제도권 금융사들 또는 기존의 어떤 레거시 룰 가지고는 완벽하게 이 웹3를 통제하기가 어려울 테니 우리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이 온체인 금융을 갖고 앞으로도 결국은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한다. 그런 의지가 눈에 보여서 예상충뿐 아니라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도 나중에 큰 영향력 또는 큰 이슈로 번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중간 선거가 시간이 좀 남아 있긴 하니까 당분간은 이런 이슈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다. 코인 시장 전반에 리스크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서 이건 좀 예의주시할 이슈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마냥 뭐 좋다고 박수 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불확실성이 한번, 변동성이 한번 시장을 강타할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는 중간 선거 전까지 계속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초반에 그 비트코인 ETF에서 뭐 이더리움으로 좀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알트코인 쪽에서 뭐 XRP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오는 것 같고 이더리움도 요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요즘 알트코인 쪽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뭐 시세를 보고는 이 정도밖에 안 가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분명히 금리 인하라든지 매크로 환경의 변화, 또 유동성 유입에 따른 시장 기대감 그리고 뭐 사실은 미국 기업들뿐 아니라 이제는 뭐 지자체들, 뭐 연기금들 너무나도 많은 큰 손들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준비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선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웹3 온체인 시장에 금융 자본이 들어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알트코인 전반에 대해서 특히 기업화를 꾀하는 곳들은 지금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오늘 보니까 글로벌 코인 커스터디 이제 비트고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기업인데 일반 기업들 특히 상장사들이 알트코인을 사 모으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보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킹을 당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또는 알트코인을 사서 그대로 쟁여두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금융상품화해서 이자를 받는다든지 또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일반 기업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커스터디 기업들이라는 형태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있습니다. 국내에도 다양한 커스터디 기업들이 지주사들, 금융지주사들 이제 지분을 받아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알트코인이 금융상품화가 되고 있어요. 분명한 건 이제는 정말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는 형태가 아니라 기업들, 금융기관들이 직접 별도의 이 커스터디사들, 별도의 금융사들을 통해서 알트코인을 사모으고 관리하고 새로운 이윤을 얻고 금융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리플 사례를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딱 어떤 리플이라는 특정 코인을 하나 딱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분명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는 또는 미국에서 고용을 하고 이게 빅테크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웹3 시장에 정말 다양한 혁신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산 코인들 뭐 단순히 미국산이 아니라 뭐 이제는 뭐 중국도 마찬가지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기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꽤 큰 덩치의 플랫폼 코인들은 이제는 제도권 자본의 수요를 본격적으로 받을 것이다. 특히 비트코인이 작년 1월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생기고 7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 생기고 많은 자금들이 시장에 유입이 됐잖아요. 이제는 알트코인 ETF가 분명히 곧 머지않은 시기에 나올 것이다. 특히 스테이킹 규제도 이제는 풀렸다고 보는 게 무방하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이더리움 이야기를 일단 많이 하시는데 아마 올 하반기가 되면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수면 위로 올라올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다양한 수탁 기업들, 금융사들이 알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들이 이제 속속 눈에 띌 거기 때문에 단순히 리플 하나만 딱 보고 우리가 뭐 그런다라기보다는 알트코인 플랫폼들 예의주시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야 슬슬 알트코인 쪽이 조금 혈이 뚫리는 것 같아요. 하반기까지 한번 예의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과 XRP 뭐 등등 이외에 뭐 솔라나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은 무엇보다 좀 크게 좀 궁금합니다. 대선이 지나갔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 좀 뭐 어떤 수혜가 될 수 있는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 돈이 많이 풀릴 것으로 보는 기대감이 일단 있습니다. 시장에. 특히 과거의 진보 정부는 코인을 부정하거나 뭐 거래소 폐쇄나 극단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재명 정부 특히 이제 민주당 정책 공약집을 보면 코인 시장을 인정하고 어떤 청년 세대라든지 새로운 어떤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서 코인을 활용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익 그리고 이제 당국이 직접 개입을 해서 시장을 재편하려고 하는 것들은 거래소 형태의 비즈니스라는 기업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지만 시장 전반의 유동성이 매우 빠르게 유입이 될 것이고 특히 토큰 증권이라는 증권 형태의 웹3 특히 증권을 온체인으로 올리는 기업들 지금 다양한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규제 때문에 자본시장법 여러 가지 규제가 서로 얽히면서 못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정말 웹3를 하겠다라는 기업들은 이제는 좀 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알트코인보다는 국내에서는 코인 관련주들이 조금 힘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미국산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 플랫폼 코인들 국내에서는 코인 관련주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점점 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알트코인뿐만 아니라 코인 관련주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진짜로. 과거에는 정말 뭐 코인은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민주당 유력 주자들의 얘기도 지금 또 얼핏 기억이 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좀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물론 공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괜히 금융주들, 뭐 증권주들이 올라온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이런 흐름들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코인 관련 섹터 관심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테크엠 이수호 부사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딜사이트인 월가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